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제가 아이만 4명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출근 준비할 때마다 아침마당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김미진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쉬는 날에도 육아와 집안일까지 하느라 요즘 들어 손목이 아프고 저립니다. 그래서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인 줄 알았는데 손목이 저리면 목 디스크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고, 아니 애 넷 키우고 일까지 하시려면 안 아플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를 넷이나 키우시면 아무래도 손목에 많이 무리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지영님처럼 손목 많이 사용하면 손목 신경이 눌려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생기는데 또 목 디스크 증상 중에서도 손 저림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구별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우선 정식 명칭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목에는 터널처럼 생긴 작은 공간, 이제 수근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으로 손가락의 운동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과 힘줄이 지나갑니다. 이 터널 내에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그 안에 있는 정중신경이라는 것이 눌리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원인은 50견처럼 특별히 원인 없는 일차성이 많지만 또 이런 이유 아니고 손목이 골절된 후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당뇨 같은 분들은 손목 안이 쉽게 붓고 신경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에 더 취약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 손 많이 쓰는 분들, 가정주부나 아니면 컴퓨터,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것도 손목 터널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저리다는 것만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목 디스크인지는 구분이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제 목 디스크도 손이 저릴 수 있는데 이 어떻게 저린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 두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목의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저린 거라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 그림에서 이 정중신경이 엄지, 검지, 중지로 가는데 새끼손가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저리질 않아요. 그런 그럼 새끼 손가락이 저린지 안 저린지로 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느 레벨에서 눌리는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체로 어깨부터 쭉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팔이 저리고 또 새끼 손가락도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밤에 누워서 좀 쉬면은 저린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을 많이 쓸 때도 저리지만은 특히 밤에 더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턴다는 분들이 많고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지면은 그 저림 증상 말고도 손 힘이 약해지면서 컵을 잡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심해지면은 손바닥에 있는 근육이 위축되면서 엄지손가락 아래 이게 손바닥에 좀 도톰한 부위가 있는데 그게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목 디스크보다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 이게 증상만으로는 좀 구분이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구부린 채로 손등을 양쪽에 대고 한 1, 2분 정도를 기다렸는데 만약 한쪽이 손끝이 저려온다 그러면은 그쪽 손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손목 터널 있는 위를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쳤을 때 손끝이 지릿지릿하면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로 이런 자가 진단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나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게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면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많이 써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좀 안 쓰고 또 손저림이 이제 가끔 나타나는 초기 질환은 좀 쉬면서 이게 손목을 안으로 구부리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린 게 좀 심해지면은 약물 치료 같은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소염 진통제나 신경 재생을 도와주는 비타민 B 같은 게 도움이 되고 심한 경우는 손목 터널 안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에 깰 정도로 저린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컵을 떨어뜨릴 정도로 이게 손이 약해지는 경우는 손목 터널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까지 가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예. 아이들아 엄마 말 잘 들어라. 네. 질문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혜원 교수님께 티브엇을 통해서 질문이 왔습니다. 60대 시청자이신데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크게 올라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B형 간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는데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건지 장기간 복용을 해도 다른 문제는 없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라고 진짜 하셨네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B형 간염 환자분들 이제 치료를 시작하자고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나이가 있는데 간에 부담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B형 간염은 아직까지 완치는 어렵지만 잘 조절하면 충분히 괜찮은 질환입니다.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가장 많은 원인이긴 한데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약은 기본적으로는 평생 복용하게 됩니다. 예전 바이러스 약제들은 부작용이 많아서 걱정도 많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B형 간염 치료제는 오래 복용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약이고요. 절대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시켜서 간 손상을 막게 되고 간암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복용하더라도 약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막 뭐 고지혈증, 고혈압약 평생 그런 거 평생 계속 먹잖아요. 먹듯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혈압약, 고지혈증약 드세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걱정하진 않잖아요. B형 간염 치료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장기간 평생 복용해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약을 스스로 중단했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간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다든지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끊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 되고요. 아주 드물게 저희가 복권에 맞을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약을 중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약을 또 안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이 바로 치료를 하는 건 아닌데요. 바이러스의 수치와 간 수치 그리고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다면 현재는 바이러스가 간에 큰 손상을 주지 않는 비활동성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이 비활동성 상태도 언제든지 염증을 일으키는 활동성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 간질환 환자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B형 간염 바이러스잖아요. 이거 뭐 간염 바이러스 있다 그러면은 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생활만으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밥을 먹고 찌개를 나눠 먹고 뽀뽀나 포옹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옮는 병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라는 말 때문에 전염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간혹 직장에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으로는 절대 감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혈액이나 체액이 직접적으로 닿을 때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처난 피부라든지 입 점막, 눈 점막 같은 곳에 오염된 혈액이 직접 닿는 경우 또는 주사 바늘을 함께 쓰거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의 피가 묻은
주사기를 찔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감염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B형 간염이 있는 임산부의 경우에도 바이러스 수치가 높고 활동성 상태라면 출산 과정에서 아기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은 흔히 나타나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또 요즘은 예방 접종과 여러 약제들이 잘 많기 때문에 B형 간염이 있더라도 일상생활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B형 간염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티버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까 네네. 하는데요. 이영주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시청자인데요. 은퇴 후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연금 준비를 적게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정말 좋은 거니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질문하신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노후가 되면 여러 가지 낼 게 많아서 부담스러운데 건강보험료까지 나오시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렇죠. 그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노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좀 적으신 분들이 직장인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피부양자 자격이 점점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9월에 제도 개편을 하면서 이제 소득 기준을 2천만 원으로 강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1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셨죠. 그래서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보험료가 한 10만 원, 20만 원 더 내셔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늘어나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피부양자 되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더 이제 적으신 분들이 피부양자가 돼야 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집안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등본상의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등본상이 아니어도 같은 가족이나 직계 좀비속 중에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가 그래요? 있으면. 예. 자, 그런데 그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자녀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자녀가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또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직장을 다녔는데 갑자기 얘가 또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또 사업하겠다고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양자 탈락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안 되고 반드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직장인이셔야지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본인의 조건이 있는데 재산이나 소득을 보는데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시세로 따지면 한 10억 넘어가시면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이 소득에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신 분들은 적게 받지만 최근에 보면은 한 100만 원 넘게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한 달에 166만 원 이상 받으시게 되면 연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받는 것만으로 이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되시는 거죠.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줄이자. 그리고 일찍 받아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자. 이러신 분들이 사실 조금 계시는 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근데 왜냐면 네. 매달 수십만 원씩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면 국민연금을 좀 적게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들긴 있죠. 이제 건강보험료를 안 내기 위해서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줄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일부 일리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2천만 원 이하를 줄였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계속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국민연금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줍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려고 줄여놨는데 더 주는 거예요. 원래 더 주면 좋아야 되는데 더 받으면 피부양자 탈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면서 탈락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주택 가지고 계신 주택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써 맞춰놨지만 결국 탈락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점점 좀 깐깐해지고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는 것 때문에 내가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국민연금 제대로 준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피부양자가 되면 좋은 것이고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연금 많이 받으시는 게 노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